실무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산 쌀 5만 톤은 도정을 거쳐 대한민국이라고 영어와 한글로 병기된 40kg짜리 포대 125만 개에 담겨 선적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0.7도입니다. 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악화돼 가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그는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청와대가 답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것이 양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입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해온 주체, 과연 한국인지 일본인지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맥락도 논리도 명분도 없는 일본의 경제 도발은 일본 국민에게도 마음을 사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개헌 발의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147석이던 여당 의석이 141석으로 줄고 90석이던 야당 의석이 104석으로 늘어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같은 일본의 도발에 우리 국민들은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일본에 대응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은 작을지 몰라도 모두의 힘이 합해지면 크고 강합니다. 1919년 김인년 3월 1일, 그날의 함성, 그날의 힘을 모아서 2019년엔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목소리, 아베는 경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보고 듣고 계십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나왔군요. 재판 진행 중이라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짧게 코멘트하고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한 것 같은데요.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여러 가지 전제 조건으로 해서 구속 179일 만에 전격적으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 자택에만 주거해야 하고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요. 보석금은 3억이라고 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보석 조건이지요. 179일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 석방됐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요. 작년 말에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했고요. 이제 사건의 본질인 분식회계 혐의, 즉 본안으로 접어들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근데 명재권 판사의 판단이 아리송합니다. 김태한 대표와 2명의 임원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점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게다가 김태한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가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려 빈축을 샀는데요. 재판부가 이런 김태한 대표 등에 대해서 왜 관용을 베풀었는지 그야말로 아연실색해집니다. 김경률 회계사와 주진우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대해서 강도 높게 성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살인 사건이 있었고, 야, 너 그 아버지를 왜 죽였냐 이랬으면 저는 사실 그 쟁점이 있다고 하길래 명재권 판사가 혹시 뭐 아버님께서 무슨 중병을 앓고 있어서 안락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삼성바이오의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아버지 왜 죽였냐 그러니까 상속을 위해서, 아버지 재산 상속을 위해서 죽였다, 이런 거거든요. 돈금 타기 위해서 죽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이제 회계사들은 이런 양형 규정에 있어서 이건 가중 처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본 잠식을 회피하기 위한 분식, 그리고 손실을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한 분식은 이건 질적 분식이라고 해가지고 3배, 4배, 5배 이렇게 가장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김용민 라이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 세력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강경한 기조로 개헌 논의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야당 의원 가운데 개헌 논의에 우호적인 세력을 적극 포섭하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베로서는 내상이 큰 선거 결과입니다. 2012년 이후 이번 선거처럼 개헌에 대한 의지를 전면에 내걸고 치른 선거는 없었거든요. 총리 임기를 2년 남겨놓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부를 걸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도발한 거 아니에요.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극우표를 모으기 위해서 말이죠.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라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벌써부터 아베의 레임덕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래 기자를 대신해서 KBS 1라디오 최강시사를 진행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그런데 아베가 3년임을 할 때도 굉장히 논란을 많이 벌였는데 과연 이번 선거 결과 가지고 4차 총리로 연임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런 야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임기 안에 개헌을 완수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요. 욕심은 있을 수 있고, 주변에서도 아베 이외의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민당의 안정적인 이 전국 운영을 위해서는 아베가 계속 나와주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의외로 아베 피로 현상이라든지 아베의 정치 운영 방식 굉장히 오만하고 독단적이다,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상당히 표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 재미난 게 자민당이 아베 총리 선거운동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사임 촉구 시위대가 따라다니니까. 김용민 라이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발언을 두고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름지기 엄하고 냉정하며
드러나 보이지 않게 일해야 하는 자리인데 민간인이 아닌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당은 조국 수석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비분 관계를 일정 정도 대변한 것이고 현대 정치에서 SNS와 떨어진 정치는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두 사람이 조국 수석의 SNS를 두고 오늘 아침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나눈 대화 들어보시죠. 마치 우리 한국이 일본과의 경제력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현격한 격차가 있어서 네. 일본과 맞상대하는 것은 거의 이 경제를 폭망시키는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 네. 또 하나는 뭐 불산수소를 포함해서 이번에 소재 또 이제 이런 부품들에 대한 3대 규제가 있었는데 국산화가 한국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시각. 그런 시각이 일부 정치 세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는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의 이 한일 관계가 틀어지고 또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국가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네. 전통적으로 그래도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이어왔던 한미일 이 공조 관계가 깨지고 그것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네. 이게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김용민 라이브. 문화일보 표현을 빌리자면 최근 이딴 악재로 선수 교체설까지 휩싸이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국제정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보수 세력에게 돈과 정보, 사람이 몰려 있다. 이런 관념이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옛말이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과거의 잣대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성민 대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부입니다. 한국의 보수는 항상 대한민국의 주류였고, 그리고 항상 중심이었는데, 네. 지금 비주류로 전락해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제정치가 변해서 사실 그 미국과 일본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있다면, 네.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뭘 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네. 저는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건 일본 이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1.8%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포인트 오른 51.8%, 부정평가는 4.2%포인트 떨어진 43.1%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3.6%포인트 상승한 42.2%를, 자유한국당은 3.2%포인트 내려간 27.1%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어떻게 봐야 할까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설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북미 정상회동이 있었던 지지난주 51.3%까지 올랐던 수치보다 더 높아진 수치인데요. 그러네요. 처음에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 또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을 때는 그 전주대로 지지율이 40%로 떨어졌었는데 일본의 대응이 좀 과도하게 나타나고 또 일부
방송 후지 TV에서는 문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는 그리고 이제 아까 강성 토론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일본의 대사 우리 주일 대사 네. 초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거예요. 외상이 굉장히 무례한 네, 네. 뭐 그런 보도들이 있었고 또 보수 언론에서 일본어판 기사가 굉장히 왜곡된 채로 나간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매운동,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가지 말자는 그런 캠페인들이 실질적인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연속 굉장히 드물게 하루 빠짐없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로알토의 거북선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거북선 다른 애들 통통 그냥 통통 떨어져라 똥통 커지는 네 동공 느껴지는 고통 우린 독종 너희 그냥 보통 우린 거북선 다른 애들 통통 그냥 통통 떨어져라 똥통 커지는 네 동공 느껴지는 고통 우린 독종 너희 그냥 보통 마치 나라는 듯 판단하고 그 말 듣고 만약에 망하라고 난 가짜도 진짜도 아냐 그냥 나라고 싫으면 떠나줘 현실엔 없는 너네 말들 상관없지 그보다 큰 것을 난 가졌지 가는 곳마다 사랑 보이네 나 반겨주는 사람 모이네 솔직히 진짜 친구는 몇 안 돼 주변에 내 지갑을 훔치려는 노랗게 믿어주는 사람들 정말로 고맙네 돈 벌릴수록 사랑해 배가 고팠게 현실을 회피하며 열리지 않아 정신을 차려 너네 열심히 살아 누가 밥 먹여주지 않아 절대로 나 마음 열어주지 않아 우리 거북선 다른 애들 통통 그냥 통통 떨어져라 똥통 커지는 네 동공 느껴지는 고통 우린 독종 너희 그냥 보통 우린 거북선 다른 애들 통통 그냥 통통 떨어져라 똥통 커지는 네 동공 느껴지는 고통 우린 독종 너희 그냥 보통 (4231번) 쓰시는 분 뒷번호요. 무슨 분식집 떡볶이 노쇼 하는 것도 아닌데 수조 원 회계 사기인데 기각이라니요. 일반인은 몇백만 원 문제 생겨도 기소하더니만. 네, 구속하기도 하지요. 예, 그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5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박경은 씨. 네, 고속도로는 작업과 돌발 상황들로 밀리는 곳들이 많은데요. 먼저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 일산 쪽입니다. 안양터널 부근 2차로 막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는데요. 평촌에서 3본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계양 부근 갓길 막고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남이 부근 작업으로 3km 구간 정체고요. 이로 중부 1터널 부근 2차로 막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 부근에서 속도 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이천 부근 1, 2차로 막고 작업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천 부근으로 3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부근 다시 월곡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7서에서 영산 사이 작업 때문에 6km 구간 답답하고요. 더 가서는 고령 분기점 진입로 갓길입니다.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 작업 때문에 정체가 상당히 심한데요. 되도록 우회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죽음도 슬픔도 아무것도 어쩌지 못하리니 보라 이루었노라 그 늠름하게 아름다운 세상 굳세고 미덥고 다정했던 그대의 약속 꺼지지 않는 젊은 별빛으로 오시오. 예, 별빛으로 보시오. 네, 지난 주말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 노회찬 의원 별세 1주기를 즈음해서 추모제와 묘비 제막식이 있었는데요. 고인의 친구면서 시인인 장석 씨가 지은 고 노회찬 의원의 묘비문 심장에 새겨 세우며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렸습니다. 고 노회찬, 그가 꿈꿨던 진보 정치는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요? 자,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를 사수한 정의당 여영국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영국입니다. 네,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네네. 예. 자, 내일 7월 23일이면은 노회찬 의원이 운명을 달리한 지 벌써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에 그 비보가 날아들었을 때 제가 다른 라디오 방송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네. 얼마나 황망했던지 하여튼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의당 여영국 의원께서는 당시 상황 어떻게 기억하세요? 우선 이제 1년이 되어도 사실 아직은 아직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노회찬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는 게 사실 너무 힘듭니다. 예. 너무 힘들고 뭐 지난번 4월 3일 이제 보궐선거 때 제가 우리 창원 시민들이 그 노회찬을 저를 통해서 부활을 시켜주셔가지고 탈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평생 탈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고 특히 제가 이제 또 의원님이 쓰시던 의원 사무실을 그대로 쓰던 책상 테이블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제가 좀 힘들다고 느낄 때는 그 이제 사무실 위에 의원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한번 쳐다보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그래서 참 누구는 거의 부담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채찍이 되고 하나의 좀 길잡이 역할을 의원님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을 창원에서 출마하게 한 사람이 여영국 의원이란 말을 들었어요. 참 의원님께서 힘든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제 창원이 그때 당시 우리 권영길 의원이 2번 하고 우리 진보 진영의 분열로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의원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걸 다시 찾아야 됩니다.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다시 우리 경남에 오셔서 창원 진보정치 1번지를 다시 일구어 주시고 영남 지역 진보 벨트를 복원하는데 역할을 해 주십사 했는데 참 많은 고민도 하셨고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오신 만큼 이제 의원님 그렇게 가시니까 참 지켜드리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좀 그렇습니다. 자, 이 창원 성산 지역 말씀하신 대로 진보 정치 1번지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요. 당선되고 3개월 지났습니다. 지역 현장의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 선거 때 어떤 시민이 여 후보 창원이 진보 정치 1번지라는 의미가 뭔지 아느냐 물었는데 제가 참 막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원의 국회의원 5명인데 그래도 비교적 잘 사는 우리 성산구민들이 노동자 서민들을 대표할 국회의원 1명 정도는 창원에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선택을 해줬던 거고 그래야 정치가 발전이 된다. 당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참 큰 따끔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오히려 축하한다는 말보다도 고맙다는 인사를 저한테 건네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회찬 의원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좀 묻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또 되자마자 지금 몇 개월 다음 선거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아니 보니까 말이죠. 임기가 1년이에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허송 세월 국회에서 보내버리고. 3개월 동안에 그러면 국회에서 아무 일도 못 하셨어요? 국회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또 개원돼도 덜컹덜컹하다 서다가 이런 지금 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또 나름대로 다른 일이 바쁘긴 했습니다만 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고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을 제대로 못해서 늘 좀 지역 구민들이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구민들이 어쨌든 1년 준비 잘해서 꼭 의원님 자리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정의당이 파행을 빚은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근데 대략 20대 국회가 이제 올 12월이면은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바로 21대 총선 모델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래 봐야 이제 한 4개월 남았어요. 참 큰일입니다. 최선을 다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심상정 대표 체제로 다시 신발끈을 묶고 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드렸는데요. 개요는 같습니다. 54,612명에게 접촉해서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리얼미터 YTN 여론조사인데
정의당 지지율이 8.7%로 네.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 정도면은 만약에 이 지지율이 의석으로 바뀐다면 거의 한 3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예. 어떻습니까? 이만한 의석을 내년 정의당이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 이제 지지율 속에는 네. 우리 노회찬 의원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마음이 네. 또 함께 담겨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가 변하려면은 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네. 선거법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직 좀 뭐 부족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예. 좀 그거라도 통과돼야 좀 노회찬 의원님이 그렇게 염원했던 우리 국민들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가 구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점에서 볼 때 만약에 그것이 이제 제도화되면은 정의당은 독자적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네. 넘어서서 네. 지금 자유한국당 대신에 네. 제1야당 자리를 꿰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네, 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제1야당. 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긴장해야 될 텐데. 예. 자, 노회찬 의원이 마저 이루지 못한 진보 정치의 꿈. 그 꿈은 뭐라고 보시는지. 여영국 의원은 그럼 어떻게 이걸 계승할 것인지. 그 포부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당선되고 나서 뭐 또 동네 가면 또 지역 어르신들은 여러분 참 많이 만납니다. 네네. 이거 내려올 때 정치 끝날 때 박수 받는 정치를 해라. 이런 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네네. 노회찬 의원님의 꿈은 정의당의 꿈이기도 하고 네. 또 많은 다수 국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의원님의 그 지역구를 네. 이어받은 또 그 책임도 있고 네. 해서 노회찬 의원이 못다 이뤘던 정치개혁 과제를 네. 반드시 이루어서 예. 그렇게 노회찬 의원이 바랬던 노회찬 의원께서 평소에 우리 정의당이 진보 정치가 독자적 교섭 단체만 구성되면은 네네. 집권까지의 길은 금방이다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데 모든 걸 집중하고 결국 그 정치란 것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을 대변해 왔던 그래서 국민들이 더 마음 아파했던 네. 그 노회찬의 정치를 다시 부활시키는 길이라 생각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노회찬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독자적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건 네, 정의당의 목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 이번에 결정됐는데 말이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파업도 있었고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속 표류하고 있고요. 정의당이 그 노동자들의 그 요구 또 노동자들의 어떤 바람 위에 서 있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요구가 사회 전체의 의제가 되고 건강한 논의를 지속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역시 노회찬 의원이 남긴 과제의 하나로서 여쭙는 겁니다. 우선 이 사회는 정의로운가? 네. 라는 질문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 네. 하는 점에 저는 참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면서 네. 그 모든 어려움의 책임을 가장 하층 국민들, 예.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한테 그 책임을 온전하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문제. 네. 최저임금이 저희 정의당은 최저임금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최소한 이 사회에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받아야 될 임금, 인권의 문제. 네. 바로 사회정책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이것을 경제정책의 논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예. 그것을 책임을 뒤집어 씌웠단 말이죠. 그런 반면에 경제기득권 세력들은 과연 어떤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가, 어떤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는가. 예. 경제대국 12위라고 자랑을 하면서 어떤 경제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자신들의 고통은 분담하지 않고 오로지 그 책임을 하층 노동자들 국민들에게 전담시키는 이런 사회는 있을 수가 없다는 네. 인식들이 저희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볼 때 가장 힘들게 살면서도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는 전면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조할 권리가 조건 없이 보장돼야 된다. 예. 아직은 우리나라는 노조할 권리가 곳곳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은 기업별 교섭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산업별 교섭 체제로 이건 법제화를 시켜야 된다. 아, 산별 교섭을 법제화한다. 그렇게 해야 어떤 그 갈등도 줄어들고 또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인식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조선산업 문제만 하더라도 네. 이미 한 10년 전부터 조선산업 이렇게 가다 큰일 난다는 제기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네. 정부도 기업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의제들이 네. 바로 산별교섭이 법제화된다면 네. 바로 교섭 투입을 해서 이루어지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그럼 뭘 변화시켜야 되는지 뭘 네. 발전시켜야 되는지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데 예. 전혀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오로지 기업들은 이윤마저 창출하기 위해서 네. 노동자를 쥐어짜는데 또 정치권이 그걸 또 뒷받침하고 있는 네. 이런 참 구조로서 네. 노조할 권리와 산별노조의 법제화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이제 노사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별 노조. 그러니까 뭐 금속노조라든지 이런 곳에서 와서 네네. 그 사업장 사업주하고 협상하는 네. 이런 방향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하면 공공부문만 하더라도 네. 이게 만약에 지금 공공부문과 정부와 어떤 교섭 체계가 네. 산별교섭 체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은 네네. 지금 네. 이렇게 갈등을 겪지 않고 아마 문재인 정부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네. 아마 이 그 철학이 예. 좀 많이 그 교섭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졌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산별교섭의 법제화는 너무나 필요한 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최저임금에 연동된 최고임금제도, 그저 살찐고양이법이라고 해서 심상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 네. 내년에 정의당 총선 공약이 되는 겁니까? 우선 심상정 의원께서 지난번 대선 때 살찐고양이법을 네. 지금 그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입법이 아니라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발의가 되어 있고 지금 전국의 광역의회에서 네. 부산, 경기 에서 이미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네네. 뭐 서울이나 경남이나 예. 전국 우리 정의당 광역의원이 있는 곳곳에서 이 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에 맞춰서 네. 최고임금 상한을 정하자. 그렇습니다. 그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자면 7억이 넘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이제 이게 최저임금의 7배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0배. 이제 뭐 30배로 보자면 그런 건데요. 그런 거죠. 예, 예, 그런 건데 우리 이제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에 7배가 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연봉 개념으로 보면 최저임금 한 7배 정도에 좀 해당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조금 더 격차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저 여영구 의원 모시고 노회찬 의원 추모 관련한 인터뷰하고 있는데 내일 추모식이 창원에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선 이번 추모식은 아마 지난 토요일 날 중국 상해에서도 추모제가 열렸고요. 네네네. 전국의 한 8군데서 예. 내일 아마 지난 토요일부터 해서 쭉 동시에 네.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만약에 그 지역구 창원 성산에 내년에 네네. 그 경남도의원 하실 때 그렇게 홍준표 지사하고 각을 세우고 뭐 네. 그냥 설전을 벌이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창원 성산에 나온다면 어떨까요? 땡큐입니다. 땡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삼복더위의 중간 중복을 지나고 있는 오늘 날이 무척 뜨겁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 석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석 파이어!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뜨거운 태양 아래 뜨거운 인물들을 만나러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핫 뜨거웠던 바른미래당 소식입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 문제를 두고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고성의 몸싸움까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시 손학규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만덕산에서 내려온 손학규입니다. 정치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줄기 희망, 빛을 찾는 겁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뜨거운 인물이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한 속보입니다.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무리한 기소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네, 의원님 다음엔 좀 더 성의 있게 말씀해 주시지요. 살짝 무성의해 보였습니다. 무성. 아니 누가 날 찾았어? 오랜만이네. 무성 나 김무성이야. 저녁 날도 더운데 우리 보양식이나 한 그릇씩 할까?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핫 뜨거웠던 오늘 뜨거운 인물들.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창석 씨도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문자가 확 줄어가지고, 야, 이거 뭐 피자를 안 쏘니까 이렇게 바로 확 주나? 이 피자에 눈이 어두운 우리 애청자분들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주진우 기자가 타방송에서 또 이 시간 통시간대 또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무척 친합니다. 여러분 저기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예, 지금 보내주세요. 신청곡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시간 될 때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송은요 서울 지역 방송이고 이건 전국 방송입니다. 예,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 없어 보입니다. 예, 그죠? 예? 없어 보여요. 네. 네. 그 이유를 주진우 기자로 돌리지 않았다면 더 괜찮았을 텐데 돌리는 바람에 뭔가 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더 비참해 보인다는 네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뭐 그래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소환은 됐었습니까? 소환. 예. 네. 오늘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소환은 됐었군요. 예. 한번 남몰래 소환이 된 적이 있었어요. 기소 전에 좀 조용한 시점이었죠 그때가. 예. 그래서 결국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김성태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구속 기소고요. 혐의는 이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하는 것을 불발시켜주는 대가로 김성태 의원이 그 대가로 이제 KT 비정규직이었던 본인의 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했던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검찰에서는 김 의원과 그 사건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업무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뭐 불구속 기소됐으니까 재판에 넘겨진 건데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봐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억측이 혹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말이죠. 네, 애초에 제기됐던 거에 비해서는 좀 좁은 혐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어제 하루 동안 사실 일본의 선거에 이렇게 관심이 높았었던 적이 있었나?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선거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이 시사 상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대한민국의 그 총선을 보듯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연립정당이 과연 개헌을 할 수 있는 과반, 절대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과반은 실패를 했으나 신규 의석의 과반수 정도는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개헌이 아예 좌절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참의원 124석 가운데 자민당은 57석, 공명당은 14석을 포함해서 열린여당은 총 71석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개헌에 동참할 수 있는 유신회가 10석을 포함해서 81석이고요. 그리고 3분의 2의 절대 다수인 85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의석수입니다. 개헌 발의에서는 전체 164석인데요. 현재까지 차지한 의석수는 157석입니다. 차이가 얼마 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개헌이 아무래도 개헌에 이제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또는 개헌에 유보적이었던 다른 정당까지 참여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아베 총리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 현장에서 이게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니냐? 라는 질문이 이제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 보복 조치가 절대 아니고 국가 안보에 관한 무역 관리를 차분히 진행하자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짧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참의원 선거 하여간 우리가 아베의 자민당 또 그 여당들 또 혹은 열린여당들이 과연
개헌 발의선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정당이 있었죠? 네, 이번에 일본 정치의 새로운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서 장애인 성소수자 당선자도 나왔고 여성 후보 중에서도 28.1% 역대 최고의 당선율을 또 기록을 했는데 그래요. 이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참 흥미로운 정당이 있습니다. 레이와 신센 구미. 제가 구미 출신으로서 좀 반가운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정확하게는 이게 정당이 아니라 정치 단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정치 단체도 후보 공천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와 신센 구미에서 2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탄생을 했고요. 이 단체를 이끄는 야마모토 대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원래 이제 탤런트 출신입니다.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이름이 이제 신선조라고 붙어 있어서 신센 구미라고 명칭에다 넣은 건데 자기 출연한 드라마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예전에 일본 야당이었던 자유당 공동대표였다가 그 자유당이 국민민주당에 합류하면서 거기에 반대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던 것인데 본인은 도쿄 지역구에서 낙선을 했지만 비례대표 2명 그리고 2명 가운데서는 기타리스트 출신인데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후나고 야스히코가 또 당선이 됐습니다. 2명의 비례대표 다 장애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이 야마모토 대표가 자신의 소속단체 외에도 입헌 민주당이나 공산당 후보의 지원 유세를 또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생 정치단체가 2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작은 정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빅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판의 어떤 그 양당제라든지 이걸 대비해서 새로운 개혁적인 정당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레이와 신센구미라든지 야마모토 대표의 특징을 보면은 독도는 그냥 한국에 주는 게 좋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펴기도 하고 오키나와의 주한미군 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하는 그런 진보적인 색채를 또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입헌 민주당에 이시가와 타이가라는 최초의 그 동성애 게이 국회의원이 탄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본에서는 이분들이 아직 소수라서 그렇지만 일본의 그 정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열린여당인 공명당 같은 경우는 개헌에 신중한 후보들이 이번에 80%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연립여당인데. 네, 그래서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 연립여당 더하기 일부 무소속 의원들을 합쳐서 개헌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를 했지만 이게 반전이 있는 것이 공명당이라고 해서 개헌에 반드시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용민하고 그 정치 노선이 반드시 같을 것이다. 김수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연립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한 차이점이 있고. 근데 저는 공명당에 비유하기보다는 김용민 라이브의 레이와 신센 구미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미 출신이라서.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는 소식. 이 소식도 상당히 눈여겨보게 됩니다. 네, 일단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 대표로 참여합니다. 이 김 실장은요. 지난번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때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통상통이죠. 보통은 이제 회원국에서 이제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 대표로 참여를 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접 우리나라에서 파견을 해서 이 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제기한 안건은 전체 14개 안건 중에 11개. 11번째 의제에 해당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역시 본국에서 날아가는데 일본 측 대표가 여기에서 얘기할 내용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자유무역 원칙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유무역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유무역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모순된 점을 아주 크게 부각할 수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동안 아베가 했던 말들 다 복기해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출 규제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무슨 뭐 북한에다가 넘길 게 걱정돼서 뭐 남한에 못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예 그 단교를 하든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예. 괜히 그 주진우 기자 방송 언급을 해가지고 지금 썰물처럼 청취자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거는 일종의 외교 실패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나?
네, 허가제를 도입해서. 네. 예. 앵라님 주진우 방송에서 선물 엄청 줘요. 족발 시식권 드릴게요. 족발 씨 뭐요? 예, 족발 시식권. 아, 족발 시식권요. 예. 이렇게 먹는 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습니까? 그 방송은 문자가 어떻게 되나요? 네? 번호가. 저도 보내려고. 방송 중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꼭 뭘 선물을 줘야 청취를 하는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누구를 지금 꾸짖는 겁니까? 예, 누구를 꾸짖긴요. 자, 그래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10,000원짜리 상품권 지금부터 저희가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세 분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네, 모바일 10,000원 상품권. 네. 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예, 그렇습니다. 저기 딴 방송에 한눈 팔지 마시고 족발 준다고 거기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10,000원은 물질이 아닙니까? 모바일이기 때문에 모바일은 좀 봐줘야 됩니다. 모바일은 좀 봐줘야 돼요. 모바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봐줘야 됩니다. 예, 우주 지배자님 김용민의 아베화. 알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이 일본을 강력하게 비판했네요. 네, 점점 이제 전 세계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사설을 통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제목은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 전쟁이다라는 제목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설에서 일본 지도자는 정치적 분쟁에 통상 무기라는 것을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하고 또한 이웃국인 한국을 상대로 한 이런 어리석은 무역 전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리고 실제 목적을 이렇게 표기한 게 굉장히 괄목하는 부분인데요. 일제강점기 강용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겼습니다. 예. 또한 일본 수출 업체들이 시장과 신뢰를 잃을 것이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용민 라이브 붙여서 지금부터 열심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김수민이나 오창석이 하고 싶은 말도 남겨주셔도 되고 하여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나. 오늘 한 20분 지나면은 꽉꽉 차야 되는데 썰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갑시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서 오늘 오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한일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네. 예, 순방을 하는 사이에 굉장히 한일 갈등이 더 뜨거워진 그런 상태였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순방 기자단 간담회를 또 어제 가진 자리에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이 평상심으로 외교 협의에 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이 총리가 전망을 했습니다. 예, 지난 6월에도 이 총리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했었던 일본 기업, 한국 기업이 가치 강제징용 피해 배상 기금을 조성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라고 밝혀서 논의 여지를 열어둔 적이 있는데 세간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이낙연 총리가 강원 양면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이 상당히 주목되네요. 네, 일본 정계 관계 재개에 이낙연 총리 인맥이 상당히 많고 아베 총리하고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일파라고 꼽히고 있죠.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일본의 규슈 지방 사가현의 지사가 한국 항공편의 감소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일본 여행을 가지 않겠다라는 불매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직접적인 타격 그리고 반응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10% 떨어졌고 이번 달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더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사가 공항에 도착하는 한국 항공편의 90%는 한국인 승객이고 그리고 사가 공항의 국제선 전체 승객의 60%도 한국인이다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지금 도쿄나 오사카 같은 곳은 어떤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가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항공편이 감소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하네요. 예.
자, 우리나라 기업이 8년 전에 이미 애층가스 제조 기술을 확보했었다.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하고 있는 불화수소. 네네, 맞습니다. 이걸 이미 그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을 확보했었는데, 근데 이게 뭐 지금 대기업의 무관심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따르면은 한 업체가 이미 초고순도 불화수소 애칭가스 제조 기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2011년 7월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했고 2013년 9월 특허가 최종 등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각종 장비에 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이것이 실제 판매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해서 추가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759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재미있어서 꾸준히 듣고 있는데 상품권 10,000원이라고요? 너무 없어 보여요. 그래도 남는 거 있으면 하나 주세요. 남는 거 주세요. 4759번님. 예.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79일 만에 직권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 김수민 평론가 제안이 많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슷한데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도 원래는 내달 11일에 그냥 구속이 만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은 뭐 네. 아무 제한 없이 뭐 그렇죠. 마음대로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료 전에 직권 보석으로 석방을 하고 거주지를 제한했습니다. 성남시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요. 예. 또 이제 뭐 여행이나 출국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를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됩니다. 네, 민해한수. 네, 오늘 일본 총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한국과 일본이 이코노미스트가 분류한 민주주의 지수 21위, 22위 굉장히 경쟁하는 국가입니다. 예. 한국과 일본 민주주의로 경쟁하자. 네, 서기한수. 네, 우리나라가 다 해봤는데요. 네, 원래 탄핵보다 개헌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예, 맞아요. 정답입니다. 예. 자, 오창석, 김수민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